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아스날과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지난 첼시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리버풀이 이기지 못한 게 참 아쉬울 경기였어요. 살라의 페널티킥 실축도 그렇지만 기대 득점값만 보더라도 리버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리버풀은 당장 전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인 팀이었는데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건 단순히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전술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었어요. 리버풀은 4-3-3으로 소개됐는데요.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아놀드의 위치였어요. 오늘 아놀드는 풀백이라고 보기 힘들더군요. 처음에는 풀백 자리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인가 싶었는데 쭉 보니까 오늘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맨시티가 스톤스를 이 자리에 뒀던 것처럼 말이죠. 대신에 로버스는 센터백 자리에 머물면서 반다이크, 코나테와 함께 3백을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아놀드가 파비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중미 중 하나가 아래로 떨어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핸더슨과 커티스 존스는 둘 다 올라가서 마치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하게 되는데요. 클롭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아스날의 공격 형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스날도 진첸코를 중앙으로 좁혀 올리면서 3-2-2-3 형태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맨시티와 아주 흡사한 형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리버풀은 여기에 한번 크게 대었었죠. 여기에서 먼저 첫째로 아놀드가 기존처럼 측면 수비를 담당하면 아스날의 왼쪽 윙어인 마르티넬리와 1대1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구도부터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맨시티의 그릴리쉬에게 탈탈 털렸던 게 아직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코나테가 벌려서 측면 수비를 담당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던 것으로 보였어요. 이 장면에서도 코나테가 측면으로 벌려 마르티넬리를 잡아주고 있죠. 아놀드는 중앙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놀드가 센터백 자리에 더 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나테는 이 역할을 꽤 잘 수행해줬어요. 둘째로 맨시티에게 털렸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중앙에 4명의 선수를 두면서 리버풀이 기존에 쓰던 3미들 체제로는 모두 막아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맨시티전의 경우엔 이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중 하나를 놓치는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놀드를 중앙에 놓는다면 이제 숫자가 부족할 일이 없겠죠. 리버풀도 공미를 2명 두기 때문에 완전히 1대1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 내에서 아스날이 진첸코를 좁히며 중앙 숫자를 늘렸음에도 리버풀의 투공미가 마크맨으로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위치상 진첸코의 마크맨은 핸더슨이 되겠죠? 핸더슨이 이렇게 뒤에서 노리고 있으니까 진첸코가 손을 펴면서 자신한테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선 램스데일이 롱패스를 뿌렸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전반 초반 부분엔 아직 이런 새로운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꽤 보이더군요. 지금은 진첸코한테 볼이 넘어가는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첸코의 마크맨은 핸더슨입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냅다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파비뉴가 혼자서 자카와 웨데고르 2명을 상대하는 그림이 됐어요. 원래의 전술 플랜대로라면 자카를 아놀드가 올라와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놀드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직전의 상황에서 아놀드가 제주스를 잡겠다고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마치 본래 자신의 역할인 풀백 같은 위치에 있죠. 핸더슨이 아까 진첸코를 잡으러 후다닥 올라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놀드가 쭉 내려가면서 핸더슨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나마 핸더슨은 위치상 아주 늦지 않은 타이밍에 진첸코를 압박하러 갈 수 있었지만 아놀드는 완전히 내려갔기 때문에 자카를 잡아줄 수가 없는 위치가 됐고, 그래서 파비뉴가 2대1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다만 이는 경기 중간쯤부터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부터는 아놀드가 제대로 중앙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전술 변화는 공격 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핵심은 아놀드가 파비뉴 옆에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2명의 공미 체제를 갖췄다는 것인데, 이 공미들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핸더슨과 커티스 존스 둘 모두 이런 역할에 익숙한 선수들이죠. 덕분에 리버풀의 3톱은 상대적으로 중앙에 밀집할 수 있었어요. 경기 내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는데요. 커티스 존스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좌측 윙어인 조타는 박스 내부에 자리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더슨이 가장 측면에 위치하면서 비교적 살라가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동시에 그들보다 뒤에는 아놀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종 공격 상황 시 우측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건 기존과 같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꽤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리버풀이 뒤에 있는 이 3-2 형태의 후방 선수들이 아스날만큼 유려하게 탈압박을 수행하지 못하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전술이니까 당연한 현상인데다가 그만큼 아스날의 전방 압박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커티스 존스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전개에 가담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커티스 존스가 측면 전방 공간을 먹어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조타가 측면으로 벌리게 됐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조타가 측면 아래로 내려와 전개를 도와주고 커티스 존스가 측면 전방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만 제가 이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조타는 이렇게 중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장점을 살리기 힘든 선수예요. 아마 저는 이것이 후반에 누니에스와 티아고가 이 둘의 자리로 교체된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좌측 공미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전개에 가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면 커티스 존스보단 티아고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동시에 조타가 누니에스로 바뀐 것도 어차피 좌측 윙어가 측면으로 빠지는 상황이 많다면 조타보단 누니에스가 더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이에요. 박스 내부에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엔 조타도 어울리지만 측면에서 상대를 속도로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누니에스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디아스가 출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여기에 디아스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 이기지는 못했지만 리그 1위 팀인 아스날을 상대로 기존과 다르게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 리버풀의 모습은 대단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클롭 감독의 과감하면서도 혁신적인 전술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